네, 아까 김능구 대표가 지난번에 선거 전부터 뭐 정초 선거라는 용어를 계속 썼는데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 판단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87년 이후에 지금 이번이 9번째 총선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면 항상 보면 이게 이 양당 체제, 3당 체제 내지는 다당 체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1990년 3당 합당하고 나서 230석까지 되면서 그렇지만 바로 92년 선거에서 그 230 갖고 있던 집권 여당이 150도 단독 가반도 못 합니다. 그만큼 또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8대, 그러니까 18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대도 MB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그때도 지금 집권 보수 세력이 거의 190석 가까이 차지했지만 바로 그 2016년 지방선거에도 사실 상당히 반타작밖에 못하면서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2016년에 그러니까 정권을 빼앗기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에 힘이 쏠리면 그 결국 다시 또 이렇게 또 이게 균형이 잡히지는 그런 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지형의 변화 여부 질문은 그 세력 간의 균형 관련도 있지만은 네. 대결 경쟁의 축이 혹시 바뀔 여지가 있느냐 그 말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행의 이 정치 체제, 권력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려고 생각이 아마 꿀뚝 같을 겁니다. 그래야 아마 20년 집권도 되고 더 나아가서 100년 집권도 되고 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안 오고 자신들이 기울어진 노동장을 자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굳히려고 하겠죠. 그러나 생각보다는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왔다 갔다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한번 또 저는 보수 야권한테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는 좀 획파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식의 권력 구조 개편 같은 그런 식의 이 구조적 개편이 일어나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결 구도도 바뀔 수 있다.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고는 계속적으로 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결 구도가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수의 참패냐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미통당이 참패를 했지 보수가 참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번 어깨 동일한 제가 들었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같이 하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물어봤지만은 역시 정체성도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본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3%까지 나옵니다. 뭐 압도적으로 미통당의 대이상의 민주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진보냐 보수냐 물으면은 진보고 보수 정도의 뭐 2배는 아니라도 최소 1.5배 이상은 나와야 돼야 이게 어떤 한쪽으로 기운다고 보는데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27%가 나옵니다. 27.3%가 나오고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32.1%입니다. 불과 5.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즉 보수라고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자기가 보수라는 것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샤이 보수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소위 말하는 사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누구가 하면은 당신이 여론조사 했을 때 진보냐 보수냐 물었을 때 나 보수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투표장에 나갈래 그러면 투표장에 안 간다. 이게 사이 보수예요. 근데 이번에 보수는 뭐가면은 당신 진보냐 보수냐 물으면은 나 보수라 그래요. 투표장에 나갈 거냐 그러면은 투표장에 나가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사이 보수는 없었습니다. 사이 보수는 자기 신념 투표를 했어요. 단지 이 보수가 중도층한테 완전히 외면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보수층은 미통당을 보면은 이 보수층이 봐도 미통당이 부끄러운 거죠. 쌓인 미통당이죠. 자, 지금 내가 이야기지만은 정당 지지율과 정치 이념을 놓고 볼 때 정치 이념은 제가 뿌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도가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 대결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보수들이 지금 뭐 혁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혁신을 해야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한번 회견이 있을 텐데
혁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네들의 신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1대 국회가 되면은 20대 국회보다도 더 극한 이 대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오히려 더 고착화 되고 더 인형화돼 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한 정초 선거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대 선거, 이렇게 크리티컬 이렇게 이 일렉션인데 이 정초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치 지형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 지형의 변화가 로 규정할 수 있는 이 선거냐 아니냐. 그 정치 지형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늘 이야기했듯이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DJ나 노무현도 대선 때 이렇게 자기 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플러스 알파 엇붙이기를 통해서 선거가 겨우겨우 이기는 이런 대선도 결과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이 정치 지형이 뭐 말하자면 그때는 6대4 정도로 보수 진보여서 보수가 쪽으로 기울어졌던 거고 그럼 이 부분들이 지금 변화됐냐 안 변화됐냐의 평가거든요. 요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8% 차이잖아요. 한 이렇게 서울이나 딴 데도 보면 한 10%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보수의 어떤 6대4 구도에서 이게 한 55대 45 정도로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이 경합 지역에서 전부 다 이 민주당의 이 승리로 비결되면서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쭉 이렇게 이 선거 직전까지 그걸 해볼 때. 그래서 이제는 이 진보가 온갖 힘을 써야만이 예를 들면 뭐 선거 그에서는 그 구도 뭐 인물 이슈 이렇게 세 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밑에 흐르는 이 정치 지형이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서 어떤 세력은 막 온갖 힘을 써야만이 겨우겨우 이기는 부분들이고 어떤 부분들은 이 어떤 세력은 좀 여유 있게 이게 여유 있게 한다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 여유가 있으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중도 세력도 이렇게 규합해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또 역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이 의석수는 엄청나게 차이 났지만 투표율은 거의 지난 이 대선의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결론적으로 그 정치 지형의 진보 보수와의 어떤 비율에서 이렇게 상당히 진보 쪽이 이렇게 이 정치 지형으로 이렇게 이 면에서 앞서는 그런 흐름으로 갔고 이 흐름이 나타내는 게 그 30, 40대들의 이게 이 절대적인 어떤 그 지지 그리고 이 지지 성향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래서 아마 이제는 보수가 상당히 이 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 아닌가 봅니다. 예, 뭐 견해차가 좀 더 있네요. 홍 소장 어떠십니까? 세 분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견해차 관련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이 국민이 무슨 의식이 보수 진보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향상으로 봤을 때 뭐 지역성 한국에 또 자신의 어떤 뭐 정치 성향이 두드러진 사람 그래서 한 60%는 뭐 자기 색깔이 뚜렷하지만 나머지 한 40%는 그때 흐름에 편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도 뭔가 잘 모르죠. 근데 이번 같이 무슨 뭐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이나 제가 아까 여권에서 굉장히 스핀 닥터라고 정치 공학적인 기술을 잘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선거는 현대 선거는 그것도 기술 중에 하나지 부정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보수가 세이즈라는 상품을 내지 못하고 또 지도층이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지 그 지형이 뒤바뀌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러다가 또 코로나로 해가 경제가 진짜로 이제 본격적인 터널 중간쯤 가서 붕괴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자기 뭐 직장이나 먹을 게 없어지고 하면 금방 또 정권을 비판하면서 돌아설 수 있거든요. 예. 문정권 지지도 보면 한때 30% 말까지 떨어졌다가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대중들이 다 정치 의식을 가지고 그때 어떤 정치 성향이 체계적으로 변한다라는 그는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차 교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설명하긴 했습니다. 아까 그 조사한 한길 리서치에서 했던 것이 예,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틀 전인가 발표가 됐던 RN서치에서 데일리언하고 했던 것에도 보니까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중도 보수 중도 진보까지 해서 40%까지 나왔던데 거기서도 한 차이가 둘 간에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념적인 본인의 이렇게 정체성 드러낸 것은 결정적인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은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지표상으로는요. 아까 이 전체적인 지역만 얘기했는데요. 21대 국회의원들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면모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특징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과거에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이제 정당이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더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는 중앙선관위 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이 사전조사에서 뭐 보고 투표할 거냐 1등이 역시 정당이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실제는 정당이었지만 답은 항상 세 번째로 했었는데 그럴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인물은 아니었고 구도 즉 이 판선거였고 뭐 판이 이렇게 갈림에서 그냥 그 속에 그냥 묻어간 인물들 면모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 유심히 보면 이번 선거는 국정과 관련해서 뭐 경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했어서도 양당이 그와 관련된 인물을 배치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두고 양당이 제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입니다. 검찰, 경찰, 저기서 이게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전략 공천에서 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년 조국 사건부터 그 국정 중간 평가 논쟁이 벌어지면서 뭐 입법 논쟁 벌어지면서 일전을 준비했던 겁니다. 뭐 속된 말로 표현할 이 표상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들받아봐도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경제를 비전을 제시할 만한 후보가 여야 중에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비례대표가 뭐 정릉 대표를 이야기하지만 그야말로 20단 대표를 갖다 앉혀야지 실질적인 그런 전문가를 갖다 앉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인물을 보고 평가할 만한 그런 인물들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배치된 인물이 누구냐? 전투력 있는 인물들입니다. 전투력 있는 인물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뭐 그건 어떤 정치적 배경 갖고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1대 국회는 정책 대결보다도 아주 이 20대보다도 더한 극한 대결 구도의 정치판이 법정 투쟁까지 포함한 전투의 무대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가는 거고 단지 하나 워낙 이제 그래도 그 싸움이라는 것이 인적 구성으로 봐갖고는 그런 싸움으로 가는데 그래도 둘이가 세가 어느 정도 돼야 싸움이 될 거 아닌가요? 근데 근데 싸움 실력은 있어 보여요. 어때요? 구성원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싸움도 수준 높게 싸우는 게 있고 저질스럽게 싸우는 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싸움은 아마 저질스럽게 싸울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2대1 정도로 숫자가 이게 워낙 급격하게 벌어져 버리니 그 세에 밀려갖고 한쪽에 그냥 눌려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적 구성 면묘를 보면 철저하게 뭐 아주 내가 좀 이런 데서 서서 안 될 용어로 쓰면은 짬돌 들고 완전히 그냥 한판 붙을 그런 인물들만 배치해놨다 나 그렇게 봐요. 네, 정당 대결, 진영 대결 속에서 같이 부분적으로 묻어간 사람도 있고 할 건데 그런 인물 구성으로 봤을 때 21대 국회의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은 당선자들의 이 내역을 이렇게 모르고 선거를 한 선거가 유사시 한번 대한민국 유사일에 있었을까? 여기서 이제 뭐 저같이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모르고 투표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의 그 최고 권력자의 개인적인 의지가 공천에 반영이 되어서 신문 핵심 또 청와대 출신 인사 그래서 뭐 80명 최소한 80명 정도 되는 친문 이 진위대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이제 점령에 들어갔고 실제 이제 비주류는 거의 이제 공천을 통해서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남아있던 비주류들은 거의 도태됐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유사일에 저렇게 한 색깔로 친위대를 갖다 일색으로 당에 이 개파가 없이 한쪽으로 몰아놓은 부분이 저게 유용할 거냐. 저는 굉장히 그 우려가 앞으로 심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충성을 바치고 아니다라는 말을 제동을 걸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통당은 보면 그야말로 미통당의 수탁에 있는 진짜 법률가 법조인 출신이나 또 뭐 미통당에 있는 뭐 나름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지금 미통당에 있는 직업군을 그대로 강화시키는 기득권 직업군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됐지. 뭐 청년이니 뭐니 이런 다 떨어지는데 그냥 가서 총알바지로만 그냥 이렇게 했죠. 애초 공천에서 떨어질 때 될 만한 대로 구분해 갖고 해버린 것 같아요. 공천은요. 그러니까 미통당은 지금까지 있었던 저 웰빙 무기력 또 이 이념적 가치 없음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저 정당은요. 그래서 민주당은 형식상으로 2030이 좀 들어왔어요. 형식상으로. 네, 행식상 근데 여기는 네. 행식도 없어요. 애초부터 너네들은 총알바지로 그냥 싸우는 척하고 죽어라. 근데 공천은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빨 센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태극기 부대 가서 이빨은 셌는데 지역에 가서 선거에서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싸울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미통당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존립하지 않고 해체될 것이다. 저대로는 대선을 저는 못 치른다고 봅니다. 김종인이가 아니라 김종인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김용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예, 그분이 살아서 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구성상의 특성이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사실 뭐 지금 정당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총선 보면 다당 구도로 선거를 하느냐, 양당 구도로 선거를 하느냐인데 다당 구도로 선거를 하면 그래도 인물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가끔씩 눈에 띄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자체가 정당 대결이고 네. 특히 이번처럼 양당 구도에서는 인물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으로 자 지지가 다 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뭐 특정 인물이 그러니까 뭐 부스부스 튀어나와서 이게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변수 자체가 거의 먹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당 대결 구도에서 어느 정도의 이게 그러니까 의석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러한 그 이 정당 간의 대결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문제는 그 민주당이 그럼 180석 그걸 장악했다고 해서 그러면 숫자의 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180석이면 일종의 절대 반지를 낀 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숫자 힘만 갖고 밀어붙여다가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2008년도에 MB 집권 세력들 그리고 옛날 3당 합당 이후에 그런 보수 집권 세력들이 왜 몰락했습니까? 몰락한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번에서 상당히 수적 우위를 그러면 이게 자신들이 원하는 진짜 주류 교체로 앞으로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진짜 이건 정말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이 양당 간의 이 진영 간의 대결 이러한 구도 자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구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선거제 개혁도 원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권력 구조 개편도 선거제 개혁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가서 정치 지형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당장 자신의 눈앞에는 대권이 아른거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또 다른 또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체 지금 300명 중에서 151명이 초선이어서 절반을 한 명도 넘기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상당수의 중진들이 탈락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데 어떤 특성 구성 21대 국회 구성원들 어떤 특성을 볼 수 있을까? 네, 추경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임시국회를 준비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TV에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그 중심적으로 메신저를 놓은 사람들은 이 다들 낙선자들이에요. 이게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책위원장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뭐 이 최고위에서 조경태 의원 말고는 뭐 다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그리고 어쨌든
통합당의 대선 주자라고 일컫던 사람들이 또 다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보수 야당은 이 리더십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창출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그 지금 현재 당선자들 면면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국회는 어차피 원내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는 원내지만 어쨌든 야당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지도할 지도부가 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선자들 중에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영남권 의원들이잖아. 이게 이 뭐야 수도권에서는 몇 되지도 않는 그 의원들이고 그나마 네. 거기서 중진들은 다 떨어졌고 이게 그래서 뭐 강남이나 이런 이 자기들 그 유리한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근본적인 어떤 이 지도부의 어떤 이 교체가 뭐 이 민심에 의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정당의 새로운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재밌는 게 이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이낙연 전 총리가 이낙연 의원이 전당대회를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당대표군과 그리고 원내대표군 그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이 부분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이제 수사원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연대 이런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형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지적에 나왔지만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 좀 비주류를 할 만한 사람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다 거의 다 정리돼 버렸다. 이게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친문 일색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다른 또 거기에서 민주당 또 대선 주자 김부겸이라든지 김용춘 의원 또 이렇게 낙선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야당하고는 달리 이낙연 의원이라는 어떤 지금 대선 주자 1위의 어떤 그 존재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전당대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서로 어떤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서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를 갖다가 서로가 이렇게 치러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주목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말하면 예기치 않은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친문 일색에서 뭔가 좀 분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